네, 3편. 2편 잘 봤습니다. 보통 제가 3편 시작하면은 제가 질문부터 하는데, 저, 이제 이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와, 아무것도 정리를 못 해오셨잖아요, 예. 이번에. 이게 뭐 그걸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1편에서도 그렇고 제가 좀 설명 좀 그래서 좀 많이 좀 못했고, 그리고 이제 2편에서도 평소랑 다르게 이야기 흐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곁들여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들으시면서 본인의 생각이 달라진 지점이라던가, 혹은 1편에서 미처 얘기 못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이 얘기를 이렇게 풀 수 있겠다라던가 이런 지점이 생겼으면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좀 몫을 하시지 않겠어요? 네, 제가 말뚝에 괴롭히기 2탄.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 히폴리투스가 말도 안장도 없이 타고 뭐 사냥 즐기고 뭐 아르테미스 숭배하고 그러는 거 봐서는 히폴리투스라는 애가 아마조네스의 그런 후손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드라가 얘를 뭐 불가항력에 그런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에 의해서 사랑하게 됐건, 그래서 얘가 얘를 사랑해서 한다는 게 뭐 새 엄마라서 그런 지점도 있지만, 이 아마조네스의 후예라면 아마조네스 그 종족이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남자 애들 태어나면 뭐 팔다리 다 잘라놓고 여자들은 뭐 활 쏘려고 뭐 하고 그런 것들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문화적 다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얘가 얘를 이렇게 사랑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얘한테 굉장히 해를 끼치는 건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헛소리예요. 헛소리를 왜 자꾸 시키냐고요. 네, 그러면 뭐 그럼 질문하세요, 변호사세요. 네. 네, 근데 질문거리는 있습니다. 근데 1편에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뭐 프로그로스 설명, 플롤로거스. 네, 설명해 주시면서 이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물론 지금 이것도 번역된 거고, 우리가 고대 그런 그리스어, 뭐 히브리어 그런 것들을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떤 운율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희곡들 보고 있으면 행이나 그런 식으로 많이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냥 우리 옛날 고전시가 공부할 때처럼 뭐 그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왜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나 그런 형식이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왜 운율을 지켰었느냐고? 예. 아니, 내가 정리해주는 대로 그냥 다 긍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왜 그런 운율이 중요하며 시니까. 네, 시니까요. 시예요, 시. 서사시도 시예요, 여러분. 비극도 시입니다. 희극도 그 당시엔 다 시예요, 시.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에요. 시에 대한 학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율을 지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썼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 사람들이? 전 형편 없어요. 저 나름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수준이 아주 그냥 열악해가지고, 뭐 프롤로고스는 뭐 코러스가 오케스트라에 등장하기 이전 부분을 뭐 어쩌고저쩌고 엑소도스 있고 정립가 있고 뭐 있는데, 이게 그냥 현대에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극이 형성됐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극 내에 네. 프롤로거스는 뭐고, 네. 그 다음에 에피소디오는 뭐고, 그 다음에 정립가는 뭐고, 이런 거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보면은 이제 그거는 설명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써오셨네. 보시면 되잖아요. 예, 잘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다른 질문? 이게 히폴리투스 신화라고 해야 될까요? 설화라고 신화라고 하겠습니다. 히폴리투스 관련된 신화들이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변형되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 신화가 이제 에우리피데스가 썼을 때
그러니까 변형된 부분들이 있다는 정보까지는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서는 파이드라가 그렇게 자결을 하지 않고 뭐 직접 자기가 자신의 뭐 그런 걸 고백한다거나 뭐 또는 뭐 유무가 뭐 애초에 없었댔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있었을 텐데 어쨌건 그런 정보들이 중요한 건 아니겠고, 여기 이 에우리피데스가 쓴 히폴리투스에서는 하이드라가 자결을 한다라는 것으로 일단 이 에우리피데스는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이드라를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작가가 이렇게 변형을 했다면 그게 어떤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를 제가 일단 먼저 말해야지 그 다음 뭔가 말을 해주실 텐데.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너무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벌써부터 틀린 정보를 내고 계셔가지고 하나 수정하고 넘어가자면, 하이드라가 죽지 않고 자기가 직접 얘기한다, 이런 게 설화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그 설화를 변형해서 쓴 사람이 라신입니다. 장 라신. 네. 라신이 신화를 그렇게 또 변형한 거죠. 그러니까 라신의 페드라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폴리트와 페드라라는 작품으로도 있고, 그 후에 페드라라는 작품으로 다시 쓰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줄스 다신 감독이 페드라라는 것을 영화한 적도 있죠. 네. 그거는 그리스 비극 원전에 기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화는 페드라가 죽는 게 맞아요. 네. 그것 지금 얘기하신 것도 변형된 설화가 아니라 한참 후에 신구현주의 때 라신이 그렇게 내용을 바꾼 거죠. 그 라신 얘기를 하고 싶으신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어쨌건 저는 이 역사를 역순으로 거꾸로 들어가니까 라신 얘기를 들어볼까요? 라신 얘기를 왜 하죠? 에우리피데스 시간인데. 그건 라신 읽을 때 하도록 하고요. 그럼 변형된 게 또 뭐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 신화적 변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왜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세우스도 익숙하잖아요. 솔직히 콜로노스에서 이미 만나봤던, 물론 다른 작가가 쓴 거고 다른 세계 뭐 그런 거겠지만, 테세우스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맥락이나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쓴 맥락들이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예. 숨 막힌다, 숨 막혀. 본인 생각에는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문도 아까 제가 1편에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 지금 반복하고 계신데, 그 던져놓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럼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럼 에우리피데스는 그렇게 익숙하게 있었던 신화에 모종의 변화를 가하고, 그 모종의 변화를 가해서 자기 드라마로 그걸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전까지는 영웅으로 추앙받던 테세우스를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감성적이고 성급한 인물로 바꿔놨으며, 히폴리투스는 그 당시 어떤 한 지역 내에서는 절제와 금욕의 어떤 상징, 이런 것으로 대표됐던 이 히폴리투스를 여기서는 어떤 신을 무시하는 아주 오만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이성만을 최고로 추구하는 이러한 오만한 인간을 묘사를 해놓고,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가 지금 궁금하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질문은 제가 1편에 던졌던 거니까, 네. 던져놨으니까는 본인의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당시에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게 누구들이에요? 그런 걸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 전쟁 중이었으니까 전쟁을 부추기거나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리스 시대에 존재했던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소피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예? 네, 소피스트. 그럼 그런 걸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얻는 이득이 뭐가 있지?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 박사님이 이름을 그냥 개똥이나 그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왜 선뜻 좋다고 그냥 툭툭 해가지고. 자, 컷! 기원전 5세기예요. BC 5세기경. 그러니까 BC 400년대.
그러니까는 499,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499년부터 400까지 요 BC 5세기 요때 480년 살라미스해전 딱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테네가 그 아티케 지방 내에 있는 국가에서는 가장 큰 폴리스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폴리스가 성장하면서 이제 델로스 동맹으로 이렇게 하나둘씩 그 주변의 인접 폴리스들을 다 이제 동맹국을 맺고 나니까는 정말 유례없는 강성한 대국으로 막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요 커가는 이 와중에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전쟁이 나는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요 100년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480년 요때부터 해가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430년대인가? 요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50년도 안 되는 요 기간에 지금 온 세계가 모든 비극의 정점과 모든 비극의 원리로 치고 있는 그리스 비극이 다 탄생한 겁니다. 요 짧은 그 고대 50년도 안 되는 요 기간에. 이것도 역사의 미스터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왜, 죄송합니다. 왜 도대체 그 50년,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 위대한 비극들이 그렇게 확 몰려가지고 다 튀어나오고.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작하자마자 또 싸그리 다 망했고.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이걸 막 파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도, 우리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이나믹 코리아? 네. 얼마나 이 사건과 사건이 대한민국 피곤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이슈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슈라고 얘기해야지 기사가 잘 팔리니까 막 걸고 이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너무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활기와 활력이 넘쳐나고 시대의 이 굴곡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이게 넘쳐나서 이 전진하고자 하는 열망이 확 이렇게 응집되고 응축되었던 시기가 요 BC 5세기의 아티케 지방과 요 그리스 지역 일대란 말이에요. 그러한 격동과 이 다이나믹함이 이렇게 한창 들끓는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땅덩이가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데 자극을 받기 때문에 사유의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성숙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이 열정과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BC 이제 4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우르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 전 세대가 그 어마무시한 논쟁들과 전쟁과 예술적 성취와 이런 것들을 다 이뤄놓고 나니까 예시가 쌓였잖아요. 예시가 쌓이니까는 그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인간사에 대해서 철학할 법한 어떤 이러한 이 카테고리들이 막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학문적 영역에서 바로 다음 100년, 그 다음 세대 BC 4세기에 이 사람들이 다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저작자를 남겨놨거나 사유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BC 5세기 세대 때 일어났던 예술가들과 이 소피스트들이 격렬하게 논쟁하고 이걸 예술 작품으로 막 생산을 하고 50년 평화 기간이 있다가 뭐 앞뒤로 전쟁이 있고 이러니까는 정말 어마무시한 이 이념들과 예술들과 논쟁들이 막, 그리고 그걸 또 축제로 막 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이 문명의 폭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황금세기라고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응집된 것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요 세기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맨 마지막 세대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이 에우리피데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킬로스는 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에 승리를 해서 돌아온 다음에 극작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훈을 다루는 내용이나 그리고 고난을 자기가 겪어서 승리를 얻어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글을 쓴다?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신이 주시는 고난이지만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인간을 보여주길 바라겠죠.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전통적인 보수적인 입장이고 전통적인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비극의 메시지예요. 신이 너한테 어떤 역경을 줘. 그래, 준다고 치자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이 역경을 너한테 줘서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역경일 것 같아, 이게. 신에 계시든 인간이 잘못한 거든 뭐든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외력, 어떤 인간이라면 이런 외력에는 그냥 휩쓸려서 나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역경을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딛고 살아서 다시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이 서사가 영적 서사잖아요. 이러한 것을 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 아이스킬로스였어요.
그 아이스킬로스를 어렸을 때 소년 합창단원으로 우리 선배님들 너무 멋지셈 막 이러면서 지켜보면서 이 영광을 어린 나이에 목도했던 소포클레스 그 사람이 그리고 컸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문명의 절정기가 자신의 이 젊었을 때의 세대일 거란 말이죠. 근데 문명이라는 것은 다 이 흠한 혼세가 있는 겁니다. 문명의 절정기가 오면 반드시 쇠락기가 와요. 왜? 그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욕망과 이것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통치자는 없어요. 여러분.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자기 일을 탐하려고 거기에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사람들 넘쳐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흐름들에 맞서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놈들이 태어나요? 소피스들이 태어나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들어줘. 얘들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니? 막 일약산업에 오르려고 하는 새끼들이 생긴다고요. 자꾸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랑 비교하면은 자꾸 이게 좀 너무 여러분들에게 좀 잘못 전달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들까지만 하더라도 군부 독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같이 살면서 그걸 거부감으로 느꼈어요? 그 세대들은 그걸 거부감으로 안 느껴요. 그 거부감 느끼신 분들이 더 소수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해방이 됐고 그 해방이 된 나라를 빠르게 정리하고 질서를 회복하자 라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힘들지만 안고 사람들한테 동력을 주는 때이기 때문에 이 독재라던가 이 전쟁의 어떤 이 참상이라던가 폐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막 이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빠른 발전을 이뤄내잖아요. 그 나라가. 빠르게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 부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나서는 어떤 현상들이 생겨요? 이제 과거사를 다시 돌아보는 어떤 이런 시점들이 생기죠. 그때 당시 이런 빠른 변화를 일으키는 건 맞지만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던 거였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던 거였다. 이러한 새로운 반성이 일어나는 시점이 그 나라가 안정기에 접었으면 어느 단계고 다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려고 지금 다시 애쓰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게 우리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어떻게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어떤 부도덕한 짓이라던가 잘못된 지점이 있는 것들을 아는 세대시 알던 알지 못하던 그게 중요한 세대가 아니었다고요. 일단 잘 살고 모세였어요. 그런데 일단 잘 살고 모세에서 그 자식들은 정말 잘 키워냈어요. 근데 그 잘 키워낸 자식들은 역사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이 과정이 너무 더티한 거야. 잘 살았는데 과정이 이렇게 더티할 수가 없어. 과정이 너무나 불공평했고 빈부격차 너무 심하게 발전했고 젠더 갈등 너무 심하게 발전했고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막 그 뒤늦게야 막 온 데서 문제점들을 막 이거 문제점이나 고치자 하면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썼던 그 중재하기 위해서는 아니었겠지만 그러한 입장들을 고루 담아낸 작가가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는 뭐 그 후대로 가니까 그리고 이 쇠망의 길로 들어선 요 시기에 걸쳐 있는 작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났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관중들도 몇십 년 동안 쌓여온 이 비극의 관념과 관극을 통해서 지식들이 다 이만큼 있어. 관객들의 지적 수준이 이 아이스킬러스 때보다 높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연을 얼마나 비평적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나의 비극 작품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새로운 신화를 갖다가 새로운 비극을 쓸 수도 없어. 선배들이 다 써놨어. 있는 신화는 모조리 갖다가 다 자기네들이 다 이미 써놨어. 다 일목요연하게. 갖다 쓸 신화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흥미와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해선 신화를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what if를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언맨이 그때 튕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what if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타노스가 이거 튕겨버렸었다면 튕기고 난 다음에 엔드게임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튕겼는데 성공했더라면 이런 what if를 쓸 수밖에 없다고요. what if를 쓰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썼던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설정 붕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설정 붕괴가 일어나는 걸로 썼다면은 기록에 남아있는 작고로 남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바꾼 설정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충분히 논쟁이 될 만큼 그리고 납득이 될 정도인 만큼까지는 써냈으니까 위대한 작고로 남았겠죠.
그때 당시에 이야기 구조, 그리고 이야기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에우리피데스 이후 작가들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소재도 다 갖다 써. 소재를 변형해서 왓이프까지 한번 또 써. 근데 여기에 왓이프를 또 써? 말도 안 되죠?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그리스 시대사 예술가들과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 이상 뭐 새로움이 나올 수가 없는 이미 그 완성작이, 그래서 에우리피데스에서 끝난다는 맥락이 이런 지점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우리피데스 극에는 신들이 인간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대변하는 것 같다 라던가, 이런 지점은 신화에서 좀 설정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해석을 통해서 등장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맥락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우리피데스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위대한 선배들이 있는 바람에, 그리고 위대한 선배들이 있는 소재로 쓸 수 있는 건 다 썼어. 그러니까는 신인 작가 하면 나왔는데 뭐 갖다 쓸 거야. 그리고 나만의 개성은 드러나야 되잖아. 오케이, 나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 이게 아니었다면 이라던가, 혹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이런 가치를 중요시했을 때 희생되어 나갔던 주변성, 일상성, 세속성, 단절성, 분절성, 이런 것들은 다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선배들이 다루지 않았던, 혹은 이전의 관객들이 즐겨보았던 그러한 맥락 이외의 것들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극작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 저의 추측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지금. 그래서 그의 희곡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나 혹은 이전에 제가 드라마들 읽어드렸던 것들처럼 대부분의 드라마라고 하면은 연속성과 그리고 개연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읽어드려서 아시겠지만 연속성, 개연성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죠. 굉장히 사파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사건과 그 다음 사건을 이 추진해 나가는 동력이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는 신경의 변화라던가, 혹은 뜬금없이 이런 상황에서라면 누가 저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편지를 쓴다고?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지? 명예를 지키는 인간이라면 거짓 편지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또 해설로 대사를 달고 막 이러한 단절성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아이스킬로스랑 소포클레스 희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에우리피데스 희곡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내용도 너무 좀 대충 이어지는 것 같고 인물 간의 개연성들도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좀 비겁한 면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비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쓸 수 없었을까라는 요 지점을 한번 또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소포클레스랑 아이스킬로스가 다 써놨어요. 이미 다 써놨어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걸 또 쓰면 그럼 반복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는 그 위대한 선배들이 써놓은 그 이야기 골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오리지널이야. 그게 그 시대의 오리지널. 자, 여러분들 이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보시면은 이 오이디푸스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오카센 여기서 죽고 그 다음에 얘가 콜로노스로 이제 추방당하고 거기서 이제 크레온이랑 한 번 떴다가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저주 내리고 그래가지고 테바에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정설 스토리로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좀 더 흥미를 돋기 위해서 몇몇 가지 설정을 변경할게요 라고 하면서 쓴 게 그의 작품 중에 4부작으로 있는 내용 중에 또 다른 내용에서 또 이오카스테가 살아있다거나, 혹은 폴리네이케스가 원래 죽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죽는 장면, 싸우는 장면 이런 것을 또 자세히 묘사해 준다거나, 이러한 세부적인 설정, 에피소드적인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런 거 말고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어떤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에피소드를 써서 나열해보고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자연히 분절성, 단절성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를 좋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해체적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해체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변, 그러니까 푹 빠져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해서 얘기하는 이 푹 빠져 보는 것, 이입해서 보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리피데스는 이걸 의도적으로 분절해서 씀으로써 사람들한테 뭘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제가 갑자기 저런 말을 왜 해? 이러면서 감정을 이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뭐가 중요해져요? 논쟁 장면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얘 갑자기 저기서 그런 말 왜 해?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사람들한테 이성을 딱 들게 했어. 그러고 나서 이 역할들한테 어떤 말들을 주는 거예요? 논쟁할 수 있는 언어, 수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2편에 설명드릴 때 얘기했지만 하이드라 자기가 그 격정적인 상황에서 내 명예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솔직히 감정이 막 이만큼 격해져 있고 이 사랑의 열병에 타가지고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곧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나의 이성으로 짓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주 이성적인 말로 조곤조곤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굉장히 뭐랄까 좀 미스매치죠. 그런데 그렇게 미스매치된 대사가 이러한 극구조이다 보니까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겁니다. 히폴리투스가 3가지 넘별을 통해 가지고 테세우스를 설득시키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유리피데스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 극이 이렇게 단재성을 갖도록 썼나 보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소피스트들이 넘쳐났던 시대라고 아까 설명해드렸잖아요. 그 소피스트들이 물론 현명한 말을 하는 소피스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자 할 때 우리는 게시판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매일 겪고 사시잖아요. 우리는 뉴스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 말대로 뉴스의 시대예요. 사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어가 곧 힘인 시대, 그리고 언어가 힘인 시대라는 건 뭐예요? 그게 곧 언론의 시대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떠들어대고요, 진영을 나눠서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완전 상반된 입장으로 뉴스들을 쏟아냅니다. 듣기 싫어도 들려요. 그 모든 것을 끊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통신 매체를 다 집어던지고 산속으로 응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치 이슈에 관심 없는데? 라고 하더라도 길 지나가면서 떠드는 소리에 은연중에 다 영향받아요, 사람들은. 뉴스의 시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 거 보다 보면 어떠세요? 피곤하시죠?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관심 가져가지고 들어보려고 하면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도 될 만큼 이 사건이 지금 성숙을 한 거야?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온 데서 내 말이 정답이라고, 온 데서 내 말이 맞다라고 떠들어대는 이 뉴스의 시대에 인간들은 소모당하는데, 그 소모당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예술화 한 것이 에우리피데스의 극들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극단적인 겁니다. 다 자기의 입장만을 대변하잖아요. 히폴리투스는 절제, 그리고 금욕,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나머지 절제와 금욕 이외의 것을 다 죄악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모욕적인 언사를 그냥 서슴없이 내뱉어 버리잖아요. 절제와 금욕을 상징하지만 오만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이성의 극단성을 강조하는 인물이 히폴리토스예요. 반대로 와보죠. 하이드라는 그렇기 때문에 뭘 상징하겠어요? 덕성이 있고 고결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덕성이 있고 고결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끝끝내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해서 뭘 하고 싶어 해요? 욕망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수치스러우니까 이 수치심을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가지고 거짓 편지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다고 이렇게 하이드라를 통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우리피데스가. 반대, 또 다른 그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이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족속들, 또 다른 극단주의자들이 또 누구예요? 오지라퍼들이라 이거야. 또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이 내가 세상을 막 다 안축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오지라퍼 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 뭐 TV 매체도 그렇고 뭐 유튜브, 모든 유튜브들 다 이렇게 다 비하하려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온 데서 자기 말이 정답이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다들 이렇게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모욕적인 언사를 하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는 건데, 아무튼 그런 애들이 넘쳐나. 그런 와중에 꼭 오지랖을 떠는 애들이 있잖아요. 내 말이 정답이다. 그리고서는 트롤 짓을 해버리죠.
그러한 극단성이 유머한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극단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 직급이 다른 권력을 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또 비극이 일어나는가를 페세우스를 통해서 보여주죠. 페세우스도 유머와 동일한 의미에서 트롤 짓을 합니다만 페세우스와 유머의 차이는 뭐예요? 유머는 권력이 없고, 그러니까 유머는 권력이 없는데 월권을 난 거고 페세우스는 권력이 있는데 지가 다 한다고 착각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비극을 스스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왜? 에우리피데스가 부당하게 씨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소피스트들이 넘쳐나는 세상, 혹은 관객의 질적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세상 속에서 그 관객들을 이해시키고 그 관객들을 자기의 연극의 이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 계책이 격렬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논쟁적 형식을 띨 수 있는 극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그의 비극적 언어는 이전의 소포클레스나 아이스킬로스보다 시적 언어가 지극히 좀 많이 배제되고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읽기 쉬우셨던 겁니다. 소포클레스에 비해서. 읽기만. 이해하기 쉽거든요. 다 일상어로 쓰여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예시를 몇 개 읽어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언어가 하나도 없죠. 비유도 없고 암시도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왜냐면 그렇게 문제적인 문제를 빨리빨리 던져야 돼요. 왜? 악원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악원이 논쟁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극은 비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극은 비극이 아니고 희비극에 가깝다. 왜냐하면 희비극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물론 개념적 정의로는 희비극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해결을 오이디푸스 유명하니까 오이디푸스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요. 자기한테 닥친 비극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한 단계 성숙한 인간으로 발돋움하면서 그 비극을 감내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영웅상이에요. 그런데 희비극은 뭐냐면 그러한 비극이 닥쳐왔어? 그 문제를 걔가 해결하지 않아요. 본인이 해결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겨요? 신이 와가지고 그걸 없던 일을 만들어주던가. 이런 식으로 그 비극의 영웅성을 고의적으로 지우는 방식을 사용하는 도식.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비극이 아니라 이건 약간 희극적 성격이 있다. 라고 해서 희비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신이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내려와서 이걸 해결해버리잖아요. 아르테미스한테 그 해결을 맡겨요. 웃긴 건 그 비극을 줬던 존재도 신이에요. 그리고 그 비극을 이전까지의 비극들은 인간들이 그걸 해결했는데 에우리피데스에 오면 그걸 신이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영적 존재가 해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케시테스 같은 거는 이제 얘가 고의로 비극이라고 써놓고서는 낼 때는 대사티로스 연극이라고 냈어요. 알케시테스 내용이 그러니까는 어떤 비극이 한 가정에는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헤라클레스가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야, 얘라서 영적 명분을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외적인 시적인 존재가 와가지고 그냥 이 문제 해결해 버렸는데 뭘.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에우리피데스 이 이후에부터는 악원 장면이 굉장히 격렬해진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격렬한 논쟁 현장을 아주 짜증나고 힘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받아들이는 어떤 이러한 형식이 사실 진지한 자세로 보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형식이긴 하지만 이런 논쟁을 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이 희극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러한 사소한 논쟁은 웃음거리와 함께 해야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 논쟁에 같이 참여하기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 아리스토파네스예요. 구희극의 위대한 작가 아리스토파네스.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리스토파네스의 모든 극은 대부분 다 정치풍자입니다. 왜? 소피스트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정치풍자 어마무시하게 해요. 그러면서 야 그 건 왜 그 건 갖다가 니들끼리 싸워. 야 예를 들어봐 이러면서 이렇게 웃겨주는 거죠. 이런 류의 어떤 정치 분자가 가능한 어떤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살아남은 게 거의 없긴 합니다만 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많이 TV에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 유튜브로 다 넘어가 계시죠. 그런 정치 풍자성 어떤 정치
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런 흐름이 이 그리스 시대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현대랑 비교시켜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학술적으로 인증된 것도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생각을 더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다. 아주 좋소.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 혼자 떠드니까 너무 힘든데? 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하나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하실 때는 이제 신이 와서 그런 걸 이제 다 해결해주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신이 뭔가 뭐 훌륭하거나 뭐 전지전능하거나 이미 다 알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인간적인 면모, 그러니까 뭔가를 질투하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맥락도 아까 그런 뭐 소피스트들을 비판한다거나 그런 맥락으로 이걸 이해해도 소피스트를 될까요? 이렇게 또 네, 한쪽만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소피스트들과 부단히 씨름한 건 맞아요. 에우리피데스가. 그렇다고 에우리피데스가 그렇다고 전통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작가였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은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를 그렇게 묘사하세요. 애지적 시인 아니었을까라고 이걸 설명을 하시거든요. 애지적 시인이라는 게 뭐예요? 학자는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굉장히 논쟁적인 성격의 어떤 그런 주제들을 끌어들어오고 그렇게 혹은 변형시키고 그리고 캐릭터를 그렇게 바꿔놔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그러면 아는 척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비난들이 에우리피데스한테 자꾸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비난적인 시선으로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흑이 안 읽히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좀 걷어내고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에우리피데스는 시인이에요. 시인이니까 시인이 되고 싶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그 후대에는 에우리피데스가 밖에 안 했다고 하잖아요. 더 소피스트들이 가속화되는 시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우리피데스는 이 전 세대, 소포클레스와 아이스킬로스가 써놨던 이 전 세대의 영광을 다 듣고 자란 세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넘겨주고 남겨준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들의 이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빨아대는 소피스트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전통적인 가치를 빨아대는 소피스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소피스트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시끄러워. 굉장히 말이 많아. 그 사람들의 말을, 언어를 다 자기의 이 예술론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그 모든 소피스트들의 그 모든 그 논변, 논쟁을 다 탐구해서 자기금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그런 애지적 시인, 즉 지혜를 사랑한 시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우리피데스의 글을 보잖아요. 그리스 비극에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신화는 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진짜 그 정도로 너무나 이 방대한 이 사파 자료를 다 알고 있지 않으면, 방대한 설화 이 신화, 이거를 그리스 신화를 다 알고 있어야 쉽게 읽혀요. 이게 오히려 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또 이 사람 비극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로 따져놓고 현대도 마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마블 바가 아니면 선뜻 여기 다이브하기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마블 유니버스가 너무나 견고해서,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방대해서 그걸 처음부터 같이 즐겨온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언뜻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빠져들어서 한번 고리를 트면 에우리피데스가 고대 그리스 비극을 빠르게 수습하는데 굉장히 좋은 보물창고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구조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도 매우 잘 짜여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의적인 논쟁 장면, 어떤 의미로 보면 논쟁극처럼 보이는 이유가 구조상으로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저주의 언어를 내뱉는 이 아프로디테와 그리고 아프로디테에 의해서 이제 히폴리투스를 사랑하게 된 파이드라와 유모의 의견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는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 히폴리투스가 자기의 아버지와 이 스건에 대해서, 이 거짓 편지에 의한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두 번째 논쟁극.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 지어주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한 정말 딱 완벽한 도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행수로 따져봐도 대사수가 고르게 배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인극처럼 보인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유모, 파이드라, 히폴리토스, 테세우스 4명의 대사의 이 분량수가 거의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코러스의 앞 1정리가 2정리가 그리고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오고 그걸 또 파이드라가 끊고 막 이러잖아요. 이 코러스의 대사의 이 배분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조적으로도 이게 박스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탁탁 내놓으면은 정말 계산해서 쓴 것처럼 딱딱딱딱 맞춰놨어요. 처음에 퀴프리스가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퀴프리스의 대사 행수와 아르테미스가 얘기하는 행수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에우리피데스가 계산하고 쓴 거예요. 그렇게 격렬하게 이 논쟁의 형태로 이 극을 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짜놓고 있다. 이런 것도 또 재밌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또 왜 꺼내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비극에서 서프라이즈를 중요시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이디푸스를 익숙하게 보신 분들은 그 비극의 원인을 갑작스럽게 이제 탁 누군가에서 충격적 진실 이렇게 탁 드러나야 이게 사람들의 이 비극적 정서가 확 고양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어서 딱 스포하잖아요. 아프로디테가 스포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에우리피데스의 그걸 그래서 까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소포클레스와 비교해서 보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걸 후대에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함부르크 연구소 썼던 레싱도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를 요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충분히 설명해드렸지만, 이미 다 선배들이 해놓은 거 똑같이 반복할 이유는 없고, 나는 what if를 쓰려고 하니 what if를 쓸 거니까 내가 이러한 세부 사항과 이러한 설정과 이러한 결말을 미리 던져주기 시작할게. 너희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해서 볼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생각을 나눠보자고. 이렇게 제시하는 게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특징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에우리피데스의 모든 극이 다 그러느냐? 이것도 아까 1부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윗세대 선배들 소포클레스와 아이스킬로스와 이제 비슷한 구조와 그런 비극성을 담지한 비극으로 써낸 비극들도 있어요. 그 대표작이 메데이아예요. 네. 그 대표적인 메데이아입니다. 그래서 메데이아는 그래서 현대에도 많이 공연되죠. 그러니까는 히폴리투스는 요 근래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본 건 아니지만 히폴리투스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데이아를 요즘에 좀 더 많이 끄집어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메데이아도 이제 전형적인 여성 영상이죠. 에우리피데스 작품이 계속 재상영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됐던 게 이제 이 메데이아, 그리고 히폴리투스, 그리고 알케스티스, 헤라클레스, 아울리스 이피게니아 요 정도는 계속 재상영이 됐다고 해요. 지금도 재상영되고 있고 고위곡들은 짜임도 좋고 빅성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꼭 읽어보실 강추드리고, 물론 여러 편 다 읽어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만 다 재밌어요. 그 여러 편이. 저는 다 강추드립니다만 일단 대표작 몇 편을 꼽아보자면 그 정도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우리피데스의 생애? 요런 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생애가 거의 없다고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좀 있는 생애가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전기라던가 책 같은 것들은 거의 많이 없고요. 그래가지고 신빙할 만한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대부분 그의 생애가 희극 작가들이 그를 비판하는, 그를 조롱하는 형식으로 남겨놓은 것들이어서 그래가지고 신빙성은 많이 없다. 그리고 이 아이스킬러스도 아까 얘기했지만 참전군인이었잖아요. 그 후에 공직생활도 했거든요. 소포클레스도 오이디푸스 때 설명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공직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와 관련된 일까지 하면서 이 비극 작가를 하셨던 분들인데, 에우리피데스는 공직생활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는 좋아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고라, 그리스의 아고라가 논쟁장이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는 스스로 듣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듣고 혼자 저기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미친놈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대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전기가 많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썼다고 얘기되는 작품 수는 지금 남아있는 건 19편이지만 총 92편을 썼다고 해요.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이 작품을 써내셨던 분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중간에 또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그 많은 작품들이 다 이제 어떤 논제적 성격을 띠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소피스트들의 논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좀 드러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술적 자료로도 이 사람의 작품을 참고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 본인의 태도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어떤 이런 지적인 측면은 사람들에게 와서 떠벌리질 않았으니까 기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작품에는 그 당시에 어떤 소피스트들의 견해라던가 전통적 견해들이 다 녹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측 모두한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겁니다. 얘는 지 사상은 뭐 와가지고 뭐 한 번도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왜 자기 비극에 우리 생각을 소재로 써가지고 우리들 둘 다 까는 자꾸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 이런 지점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진보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 양쪽 모두한테 많이 공격이 대상이 되었다고도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작하고 나서 이제 400년대쯤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 조국의 뭐 어떤 환멸을 느끼셨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환멸인지 아니면 뭐 개인적 사정인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방랑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십니다. 자기의 조국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백지 생활을 하시다가 객사했다고 나와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객사했다고 나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을 사신 분이셨다. 저는 이 희곡을 읽자고 했던 이유가 이슈에 예민하신 분들은 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이걸 굳이 사실 풀지는 않을게요. 너무나 민감한 이슈니까요. 그런데 이 시점이 아니라 언제고 한번 요것에 관해서 읽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요. 히폴리투스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저는 그러한 비판과 개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그렇게 다들 젠더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고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투스와 라신의 페드라를 같이 읽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다 같이 읽어가지고 설명해 내기에는 우리 도토레님이 하나로도 벅차. 좀 하나라도 망하셨는데 네.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굳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나중에 이제 철저하게 여성 입장에서 쓰여진 페드라도 곧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철저하게 여성 입장에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또 페드라가 그러니까는 라신이 쓴 페드라는 고전주의 비극에 맞춰 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게 철저하게 페드라 입장에서만 쓰여져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성에게 초점을 맞춰서라기보단 핵심으로 삼고자 했던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었거든요. 요 에우리피데스 시대까지만 해도 이미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테마에 올라오기 너무 지기 힘든 시대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혹은 이래서 여성이라는 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논외였다고, 논외.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성의 영역 논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뭐 차별적인 희곡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있어 보면 사실 좀 답답합니다, 저는. 그런 의식이 깨어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희곡들의 그런 비판을 하는 건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의식이 깨어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런 생각 하지 못했냐고 비판하는 것만큼 이 어거지 비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에 만연해 있는 이 젠더주의적 관점으로 이 희곡을 보려고 하면 그냥 안 읽힐 수밖에 없다. 그냥 너무 그냥 싫으실 거예요. 그냥. 왜냐면 네 어떤 식으로든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입장을 이제 제외하고 혹은 그거랑 붙여서 읽히려고 하면은 이제 라신의 페드라랑 같이 읽으면은 그런 지점이 좀 나오긴 하죠. 그래서 라신의 페드라는 시간이 된다면 혹은 저희가 또 적절한 이 시점이 온다면 제가 또 라신의 페드라로 한번 같이 이 시간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굳이 또 꺼낸 이유는 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지금 우리 세대의 큰 갈등축 중에 하나인 그 젠더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꺼내놓고도 제주제에 뭐 그런 얘기를 꺼내나 좀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히폴리투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는 것 자체가 생각해볼 만한 거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희곡을 선택을 했던 거니까요. 그런 점은 너무 불쾌하지 않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우리피데스의 결론을 놓고 보면 에우리피데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뾰족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무고함을 풀어주는 방식을 신에게 의탁한다니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고함에 희생돼 버린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한 방법이 에우리피데스처럼 그렇게 그 소피스트들 사이에서 사색했던 그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는 아르테미스의 입을 통해서 그의 그냥 억울함과 무고함을 얘기해주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의 이 히폴리투스가 우승작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처음 썼을 때는 처음 썼던 것의 희극의 결말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지점들이 많이 수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또 생각을 또 하거든요. 처음에 썼을 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첫 작품 제목이 얼굴을 가리는 히폴리터스라는 게 첫 제목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화관을 쓴 히폴리터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화관을 쓴 히폴리투스를 지금 이제 현대 번역할 때는 그냥 히폴리투스라고 번역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읽어드린 거는 그 화관을 쓴 히폴리투스, 그 우승했던 그 작품을 읽어드린 건데, 처음 썼던 얼굴을 가리는 히폴리투스는 이제 유머와 파이드라가 적극적으로 히폴리투스한테 막 구애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나왔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히폴리투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보면서 신성모독이다. 어찌 저런 불경한 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심지어 아테나의 여왕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역정을 냈고, 이렇게까지 너무 나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에우리피데스는 이것을 좀 완곡한 방식으로 이제 좀 수정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불편함과 불쾌함을 던지는 주제를 던져놓고 이걸 해결을 안 해놓으면 돌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언어를 빌려서 이 갈등을 어떻게든 매조지하는 방식으로 그걸 마무리 짓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얼기설기 짜여져 있는 형식으로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극적 형식에 맞춤으로써 아주 기계적으로 균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현대에도 이것과 비슷한 비극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실제 피해자인 분들도 있고 실제 피해자가 아닌 분들이 넘쳐나서 균형을 잡기 굉장히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공직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문제고요. 개인 사적 영역에서도 너무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시점이고 이제 다들 묻어두자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평생 만날 수 없을 것처럼 서로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는 젠더 문제지만, 저는 이 사람들의 이 분노의 배경이 사실 젠더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 사회 문제는 복합적이고요. 그리고 그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유의 외력이 작용해가지고 이 문제가 또 해결될 날이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당분간 만날 수 없는 선이라는 것도 충분히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라는 이 작은 소망의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가 현대에 우리들이 뭐 잘나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가지고 생긴 새로운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2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였다. 네. 그때도 못 풀었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조차 못 풀어서 신의 힘을 빌었다.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복합적인 인간들을 다루는 게 또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인물들이 자꾸 일관되질 않은 겁니다. 아까 1편에서 얘기했던 애매모호라는 게 다 이런 지점이에요. 복합적인 인간상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양면성이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그 이상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 탄생하는 거고요.
나의 순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겠어라는 그 이상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나는 내 권력이 맞고 우리 와이프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나는 애처가야 라고 생각하는 놈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이런 이상한 성격을 가진. 그런데 인간사가 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극적인 일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리얼한 현재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극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극적인 걸 바라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시시한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잖아요. 그러한 맥락으로 에우리피데스를 읽으시다 보면 정말 그의 이 놀라운 리얼리즘, 그 시대만의 그 에우리피데스의 리얼리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 시대에 정말 감춰진 이 더러운 이면 같은 것들 그리스 비극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하고 다 영적으로 살고 그런 것을 막 이상형으로 품고 살고 막 그런 건 아니었구나 라는 지점이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보면 드러난다. 그 정도의 결론을 얘기하고 컨텐츠를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사실 이거 말고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거는 다음 작품 에우리피데스 것도 읽을 수 있을 때 있으면 메데이아도 좋고요, 헤라클레스도 좋고요. 저는 에우리피데스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을 다 좋아해서 읽을 수 있을 때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토레님이 너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힘드네요. 그 얘기를 안 했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맥락으로만 설명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을 너무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두고 그래서 신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작가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맥락으로 또 이제 설명을 아까 드려가지고 얘는 그럼 무신론자인가? 혹은 다신론자지만 신의 어떤 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회의론자인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은 그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인간들에게 비극을 던지는 이 무자비한 신들을 보라. 반대로 인간들은 그 비극 속에서 지들끼리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아둥바둥 되면서 비극적 상황을 그냥 좀 더 쌓아만 간다. 이 길을 해결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다시 그 무자비한 신한테 의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놓고 보면 에우리피데스는 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작가인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놓고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메데이아 같은 경우예요. 메데이아는 결국에 자기 자식을 죽이고 아무런 신에게 처벌도 받지 않고 자기가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바코스의 여신들. 이런 거에서는 또 디오니소스가 자기 모욕당했다고 그래서 펜테우스한테 고난을 주고 죽여버린 다음에 해소도 디오니소스가 해줘요. 무자비한 신. 그러니까 초점이 인간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에우리피데스의 이 초점이 신에게 맞춰져 있었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초점이 절대적인 신에 있고 무자비한 신.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뭐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과업이 이런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석하시는 이 완전 상반되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 류의 것으로 읽어볼 수 있는 희곡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른 시간에 또 시간이 된다면 그 관점으로 또 한번 좀 이렇게 좀 읽어내면 또 재밌겠죠. 네, 오늘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투스 읽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뭐 느끼신 점 소외라도 얘기하시고 끝내세요. 네.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으니까 굉장히 힘든데요. 뭘 힘들어요? 입 다물고 있었는데. 진짜. 네, 장난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쌓아놓은 정보들이 분명히 이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건 다음 희곡 작품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레 말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